레옹베르트에게. 이 책을 한 어른에게 바친 것에 대하여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내 나름의 진지한 변명이 있다. 이 어른은 내가 세상에서 사귄 가장 좋은 친구이다. 다른 변명도 있다. 이 어른은 어린이를 위한 책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변명도 있다. 이 어른은 프랑스에서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이 어른은 위로가 필요하다. 만약 이 모든 변명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이 어른이 한때 보냈던 유년 시절의 그 어린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모든 어른들은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만이 그 시절을 기억할 뿐이다. 따라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쳐 쓴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6살 때 나는 체험담이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매우 멋진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보아뱀이 동물 한 마리를 삼키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잠을 잔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글 모험에 대해 수없이 생각해 보았고, 나만의 그림을 그리기로 하여 색연필로 나의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다. 나의 그림 1호이다.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서운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나타낸 것이 아니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보아뱀 몸속이 보이는 그림을 그렸다. 어른들은 늘 설명이 필요하다. 나의 그림 이호는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게 몸속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보아뱀 그림 같은 건 집어치우고 대신 지리나 역사, 수학, 문법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결국 나는 6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에 대한 꿈을 접었다. 내 그림 1호와 그림 2호가 성공하지 못하여 의욕을 잃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은 어린이들로서는 고달픈 일이다. 그리하여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고 결국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비행했다. 지리는 정말로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국을 애리조나로부터 한눈에 구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에는 더욱 쓸모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살면서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가졌다. 어른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아왔다.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다. 하지만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조금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나게 되면 나는 늘 지니고 있던 내 그림 미로로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곤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이해력이 좋은지 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건 모자잖아. 그러면 나는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별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었다. 브릿지 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자기처럼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며 좋아했다. 나는 이처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 없이 외롭게 살아왔다.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내 엔진에 있는 무언가가 파손되었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 해내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 마실 물은 겨우 일주일치 있었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 사는 땅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들었다. 대양 한가운데 떠있는 뗏목이 표류자보다 훨씬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뜰 무렵 어느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날 깨웠을 때 내 놀라움이 어땠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양 한 마리 그려줘. 뭐? 양 한 마리 그려줘. 나는 벼락에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눈을 세게 비볐다.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매우 독특한 모습의 한 소년이 심각하게 나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뒷날 내가 그려낸 그의 초상화 중 가장 잘된 것이다. 물론 내 그림은 실물이 가진 실제 매력에는 훨씬 못 미친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화가가 되려는 꿈이 6살 때 어른들에 의해 좌절되어 몸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 외에는 그림 그리기를 배운 적이 없다. 나는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가 나타난 장면을 보았다. 내가 사람 사는 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만난 그 아이는 길 잃은 것 같지도 않고 지치거나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두려워 죽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지역에서 1000마일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 잃은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겨우 정신을 차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자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넌 여기서 뭐하니? 그러자 그는 매우 심각한 일인 듯 아주 천천히 한 번 더 말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 그려줘. 수수께끼 같은 일이라도 그것이 너무 압도적이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사람 사는 지역에서 1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또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 생각되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문득 그동안 내가 주로 지리, 역사, 수학, 문법을 공부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꼬마 친구에게 조금 언짢게 그림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 그려줘.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두 그림 중 하나를 그를 위해 다시 그렸다. 바로 몸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꼬마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아니야. 난 보아뱀 몸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난 양이 필요해. 양 한 마리 그려줘. 그래서 나는 그렸다. 그는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이 양은 너무 병들었어. 다른 걸 그려줘. 나는 이렇게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럽고 상냥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잘 봐. 이건 내가 말한 양이 아니라 그냥 순양이잖아. 뿔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시 그렸다. 하지만 그는 앞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퇴짜를 놓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오래 살 양을 원해. 빨리 엔진 분해를 시작하고 싶었던 나는 인내심이 바닥나 대충 이렇게 그렸다. 그리고 이렇게 내뱉듯 말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하지만 나는 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 왜?
내가 사는 곳은 너무 작아서. 충분해. 내가 준 양은 아주 작은 거야. 그는 그림을 보며 말했다. 그다지 작지 않은데. 어라? 잠들었네? 이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어린 왕자. 그는 내게 수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내 질문에는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조금씩 내게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우연히 나온 말들을 통해서였다. 한 가지 예로,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내가 그리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그 물건은 뭐야?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라는 거지.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우와! 아저씨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맞아. 나는 겸손하게 말했다. 아, 그거 참 재밌네. 그러고는 어린 왕자는 아주 예쁜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는 나를 매우 짜증나게 했다. 나는 내가 겪는 불행을 좀 진지하게 대해주길 원한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구나. 어느 행성에서 온 거야? 그 순간 그가 이곳에 나타난 불가사의한 이유를 알 수 있는 한 가닥 빛이 보여. 나는 재빨리 캐물었다. 그럼 넌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거니?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주시하면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하긴 저걸 타고서는 아주 먼 곳에서 오지는 못했겠지. 그러고는 한참 동안 공상에 빠져 있었다. 그런 다음 내가 그려준 양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자기 보물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다른 행성이라는 이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말에 내가 얼마나 궁금증이 일었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나는 그걸 더 알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꼬마야, 넌 어디서 온 거니? 네가 사는 곳은 어딜 말하는 거야? 내가 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그는 조용히 사색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좋은 건 밤에는 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네가 착하게 굴면 낮에 매달아 놓을 줄도 줄게. 말뚝도 주고. 이 말에 어린 왕자는 마음이 상한 것 같았다. 매달아 놓는다고?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매달아 놓지 않으면 양이 어디론가 가버려서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자 내 친구는 웃음보가 다시 터졌다. 어딜 가길 바라는 거야?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심각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 그리고 조금 우울한 듯 이렇게 덧붙였다. 곧장 앞으로 가더라도 멀리 갈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살던 행성은 겨우 집 한 채만한 크기라는 점이다. 이건 내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과 같이 이름이 주어진 큰 행성 외에도 때로는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수백 개의 작은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이러한 행성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어 소행성 325라고 부르는 식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소행성 B612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 한 튀르키예 천문학자에 의해 단 한 번 망원경으로 관측되었다.
그는 그때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가 한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원래 그렇다. 소행성 B612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튀르키예 독재자는 위반할 경우에는 사형시키겠다며 자국민에게 유럽식 복장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 아주 멋진 옷차림으로 자신의 발견을 다시 발표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발표에 동의하였다. 내가 소행성 B612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또 그 번호까지 밝히는 이유는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이 새로 사귄 친구에 관해 어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그들은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떠니?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나비를 수집하니? 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친구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는 얼마나 되니? 아버지 수입은 어느 정도니? 라고 묻는다. 그래야만 그들은 그 친구를 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제가 장밋빛 벽돌로 된 아름다운 집을 봤는데 창문에는 제라늄이 있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지 생각해내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은 아주 멋진 집이구나 라고 외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그가 매혹적이었고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가 떠나온 행성은 소행성 B612예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설득이 되어 질문으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원래 그렇다.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대해 너그러워야 한다. 그러나 물론 삶이 뭔지 아는 우리는 숫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 옛적에 어린 왕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행성에 살았는데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다. 삶이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진실되게 느껴질 것이다. 사실 나는 내 책이 가벼이 읽혀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지난 추억을 말하려고 하니 마음이 무척 괴롭다. 내 친구가 자기 양과 함께 떠난 지 벌써 6해가 지났다. 내가 여기서 그를 묘사하려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어버리는 건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나도 다른 어른들처럼 숫자밖에 관심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다시 물감 한 상자와 연필 몇 자루를 샀다. 6살 때 몸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을 그린 것 외에는 다른 시도를 전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실물에 가장 가까운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려 한다.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한다. 어떤 그림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다른 그림에서는 닮지 않게 된다. 키 크기도 몇 번씩 틀린다. 이건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건 너무 작다. 그가 입은 옷 색깔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이리저리 시도하며 나쁘지 않을 정도로만 되길 바란다. 결국은 더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 실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나를 용서해야 한다. 내 친구는 설명이라고는 전혀 해주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상자 속에 있는 양을 밖에서 꿰뚫어 볼 수 없다.
어쩌면 나도 다른 어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날마다 나는 그의 행성, 그의 떠남, 그의 여행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아주 천천히. 그가 우연히 하는 말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였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이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그 양 덕분인데 어린 왕자가 심각한 의문이 생긴 듯 불쑥 이렇게 물었다. 양들이 떨기나무를 먹는 게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지. 아, 다행이다. 나는 양이 떨기나무를 먹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계속 말했다. 그렇다면 바오밥 나무도 먹는 거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 큰 나무이며 코끼리 한 떼를 데려가더라도 단 한 그루를 먹어치울 수 없다고 알려줬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코끼리들을 서로 포개 놓아야 할 거야. 그리고 현명하게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바오밥 나무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잖아. 그건 그렇지. 그런데 왜 네 양들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기를 바라니? 그는 에이, 생각해봐. 라며 당연하다는 듯 대답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한참이나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사실은 이런 것이었다. 다른 모든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좋은 풀에서 나온 좋은 씨앗과 나쁜 풀에서 나온 나쁜 씨앗이 있었다. 하지만 씨앗은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은 땅속 비밀스러운 곳에 잠들어 있는데 마침내 그 중 하나가 깨어나고픈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 매혹적이면서 아무런 해가 없는 작은 싹을 태양을 향해 처음엔 수줍게 밀어낸다. 만약 무나 장미나무의 싹이라면 그대로 내버려 둬도 된다. 그러나 만약 나쁜 식물이라면 이를 알게 되는 즉시 뽑아내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행성에 끔찍한 씨앗들이 있었다. 바오밥 나무 씨앗들이었다. 그 행성의 땅은 이것으로 번져 있었다.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 쓰면 결코 없앨 수 없다. 바오밥 나무가 행성 전체를 뒤덮는다. 그 뿌리로 행성을 뚫어버린다. 만약 행성이 너무 작고 또 바오밥 나무들이 너무 많다면 바오밥 나무들이 그 행성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어린 왕자가 나중에 내게 말했다. 아침에 자기 몸을 단장하고 나면 행성을 정성껏 단장해야 해. 아주 어릴 때는 바오밥 나무와 장미나무가 서로 많이 닮았는데 바오밥 나무라고 알게 되면 곧바로 뽑아내는 일을 규칙적으로 억지로라도 해야 해. 매우 성가신 일이지만 아주 쉬운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내게 내가 사는 곳 아이들 머릿속에 잘 새겨지도록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그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여행할 때 그 그림이 도움될 거야. 가끔은 할 일을 좀 미루더라도 별 탈이 없을 수 있어. 하지만 바오밥 나무에 관한 일이라면 그건 언제나 재앙이 돼. 나는 어떤 게으름뱅이가 사는 행성을 알고 있어. 그 사람은 떨기나무 세 그루를 방치했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설명해 주는 대로 이 행성을 그렸다. 나는 도덕주의자가 하는 말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가 갖는 위험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반면 소행성에서 길 잃은 사람이 무릅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나의 이 원칙에 예외를 두고자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것은 나처럼 오래전부터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알지도 못하는 나의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내가 준 이 교훈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 그림처럼 웅장한 그림이 또 없는가?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시도는 해보았지만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내가 긴박함을 느껴 그만큼 열정적이었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여. 나는 이렇게 조금씩 내 우울한 작은 삶을 알게 되었지. 오랫동안 네가 기분 전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석양의 온화함밖에 없었어.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네가 내게 이렇게 말할 때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난 석양을 무척 좋아해. 우리 석양 보러 가자. 그럼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야 해?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처음엔 넌 몹시 놀라 보였는데 이내 혼자 웃었어. 그리고 내게 말했지. 아직 내가 사는 곳인 줄 알았어. 그럴 수 있지. 누구나 알듯이 미국이 한낮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져. 석양을 보고 싶다면 프랑스로 단숨에 갈 수만 있으면 돼. 아쉽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하지만 내 그 조그만 행성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옮기면 충분했지. 그리고 넌 네가 원할 때마다 황혼을 보곤 했어. 어떤 날은 석양을 44번 봤어. 그리고 조금 뒤 이렇게 말했지. 알잖아. 몹시 슬플 때면 석양을 좋아하게 돼. 그럼 그 44번을 봤다는 날은 네가 그만큼 슬펐다는 거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의 비밀이 내게 드러났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해온 문제의 결과인 듯 그는 느닷없이 대뜸 내게 물었다. 양이 떨기나무를 먹는 거라면 꽃도 먹어? 양은 닥치는 대로 먹어. 가시가 있는 꽃도? 그래,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는 무슨 쓸모가 있는 거야? 가시가 어디에 쓰이는지 나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내 엔진에 꼭 조여진 볼트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 비행기 고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무척 불안했고 마실 물이 다 떨어져 최악의 사태가 날까봐 두려웠다. 가시는 무슨 쓸모가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절대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 상태여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건 순전히 꽃의 짓궂은 부분일 뿐이야. 헉,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는 원앙 같은 것이 생긴 듯 내게 쏘아붙였다. 아저씨 말은 못 믿겠어. 꽃들은 연약해. 그리고 순진해. 온 힘을 다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있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시무시하다고 믿고 있다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 볼트가 계속 버티면 망치로 쳐내야 했다 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이런 내 생각을 다시 방해했다. 아저씨는 이 말 믿어? 꽃들은 아니, 안 믿어. 난 아무것도 안 믿어. 아무렇게나 대답한 것뿐이야. 난 지금 진지하게 할 일이 있어 바쁘다고. 그는 깜짝 놀란 채 나를 바라보았다. 진지하게 할 일? 그는 손에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기름으로 시커먼 채로
그가 보기엔 추하기 짝이 없는 물체에 기대고 있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어. 그 말은 나를 조금 부끄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사정없이 계속 쏘아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걸 뒤섞고 있어.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는 화가 정말 많이 나 있었다. 온통 금빛인 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나는 홍당무 같은 사람이 사는 어떤 행성을 알아. 그 사람은 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별을 바라본 적이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게 없어.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난 진지한 사람이야. 난 진지한 사람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그래서 오만함으로 부풀어 올라.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이제 분노로 얼굴이 새하얘졌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이런 꽃들을 먹고 있고, 그런데도 아무 쓸모없는 가시를 만들기 위해 꽃이 왜 그토록 많은 노력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게 진지하지 않다는 거야? 양들과 꽃들 사이의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게 뚱뚱한 빨간 아저씨가 하는 덧셈보다 더 진지하지 않고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다른 곳에는 없고 오직 나의 행성에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또 작은 양 한 마리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어느 날 아침에 단숨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백만 개의 별들 중 어느 하나에만 존재하는 한 송이 꽃을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행복해질 거야. 내 꽃은 저기 어딘가에 있어 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만약 양이 그 사람의 꽃을 먹는다면 그에게는 모든 별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같아.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나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망치, 볼트, 목마름, 죽음 따위는 안중이 없었다. 어느 별, 어느 행성, 나의 행성 지구 위에 슬픔을 달래줄 어린 왕자가 있었다. 그를 내 품에 안았다. 토닥여 주었다.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네 양에게 시올 입마개를 그려줄게. 네 꽃을 보호해줄 방어구도 그려줄게. 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자신이 너무 서툴다고 느꼈다. 어떻게 그에게 다가갈지, 어디쯤에서 그와 다시 함께할지 몰랐다. 눈물의 세계는 이처럼 신비로운 것이다.